제 이름은 이수연, 올해 62세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늘 그렇듯 가족 저녁 식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전부터 재래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식재료들을 골랐고 오후 내내 시간을 들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송이버섯 삼계탕 한 솥을 끓였습니다. 며느리 김지혜가 몇 번이나 언급했던 도미찜도 만들었지요. 거실, 콩유리창으로 스며든 노을빛이 식탁 위의 음식들을 따스한 황금빛으로 스며든 노을빛이 식탁 위 음식들을 따스한 노을빛이. 어머니, 솜씨가 정말 날마다 느세요. 밖에 5성급 호텔 셰프보다 훨씬 나으세요. 김지혜가 생선 한 점을 집어들며 눈웃음을 지었고 입에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그릇에 삼계탕 한 국자를 더 떠주었습니다. 맛있으면 많이 먹으렴. 박준영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 솜씨는 절대 잃으시면 안 돼요. 우리 집 보물이라고요. 우리 집 보물이라고요. 일에 지쳐 조금 피곤해 보이지만 여전히 훤칠한 아들의 얼굴을 보며 제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식사가 한창 무르익어 분위기가 좋았을 때였습니다. 김지혜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닫더니 옆에 두었던 에르메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 차 어떠세요? 휴대폰 화면에는 새빨간 포르쉐 카이엔 한 대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카이엔 한 대가 보였을 카이엔 한 대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차체가 전시장의 조명 알았죠. 아주 멋지네. 검은색 차체가 전시장의 건 알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웅크린 맹수 같았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위압적이긴 했습니다. 멋진 정도가 아니죠. 김지혜는 흥분하여 휴대폰을 다시 가져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며 내부 장식의 세부 사항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의 최고급 오디오, 가죽 시트까지. 제 친한 친구가 지난주에 막 보갔는데 저희가 애프터는 티 마시러 이 차를 타고 가면 정말 중요히 살거든요. 밖에 나갈 때 타는 차가 정말 중요하죠. 박진영이 옆에서 말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조에는 미묘하게 아첨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사업에도 사실 도움이 되고요. 고객 만날 때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우리 회사가 실력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는 묵묵히 들으며 마음속으로 대충 짐작했습니다. 이 부부가 또 차를 바꿀 생각을 하는구나. 지금 타고 다니는 BMW 5 시리즈도 결혼할 때 제가 돈을 보태준 건데 고작 몇 년밖에 안 됐지 않은가?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든 실크 손수건으로 제 앞에 놓인 오래된 느티나무 찻상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이 찻상은 준영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희가 한 노목공에게서 어렵게 구해온 것으로 꽤 연식이 오래되었습니다. 나무의 질감은 온화하고 나뭇결은 깊고 중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닦으며 마치 말없는 오랜 친구처럼 수많은 밤낮을 저와 함께 보냈습니다. 김지혜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조금 조급해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더니 마침내 본래의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돌멩이 하나가 제 잔잔한 마음속 호수에 떨어져 차가운 구멍을 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둘이 상의를 마쳤어요. 어머니가 지금 사시는 그 오래된 집, 위치가 아주 좋아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3억원 넘게 받을 수 있대요. 저희가 그 집을 팔아서 카이엔 전액을 딱 마련할까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녀는 말을 마친 후 무슨 대단한 좋은 소식이라도 발표하는 양 기대에 찬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찻상을 닦던 제 손길은 그 순간 극도로 가벼워졌습니다. 실크 손수건 아래의 나뭇결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 차가운 기운이 제 손끝을 타고 조금씩 심장까지 번져왔습니다. 4명억이 넘는 돈. 그 낡은 집, 그곳은 준영이 아버지와 제가 결혼했던 신혼집이자 준영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 가구 하나하나, 벽에 난 긁힌 자국 하나하나가 제 평생의 기억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입에서는 그저 차가운 숫자일 뿐 고급 차 한 대로 쉽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고급 차 한 대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것과 재촉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여전히 눈앞에 있는 디나무 찻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어머니.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지혜보다는 완곡한 어조였지만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그 집을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건 확실히 낭비이고 오르내리기도 불편하시잖아요. 팔고 나면 저희와 함께 사시면서 저희가 더 잘 보살펴 드릴 수 있고요. 지혜가 말하는 이 일도 사실은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지혜의 체면이 곧 제 체면이고 그게 바로 우리 온 가족의 체면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라니 얼마나 거창한 이유입니까? 제 평생 이런 말을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널 위해서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해. 널 위해서니까 좋은 직장을 찾아야 해. 널 위해서니까 가장 좋은 것을 아들에게 주어야 해. 이제 이 가정을 위해서라니. 그래서 제가 제 마지막 안식처를 팔아 그들의 체면을 세워줄 고급 차 한 대를 사주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공기가 마치 응고된 듯했고 삼계탕 향기도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지혜의 약간 짜증 섞인 숨소리와 박준영이 식탁으로 무릎을 두드리는 손가락 소리가, 그들은 제가 고개를 두드리는 손가락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사는 늙은이가 텅 빈 집을 지키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모든 것이 아들과 그의 가정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실크 손수건을 접어 찻상 한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들의 두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한 점의 의중을 묻는 기색도 없었고 오직 통보와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 팽팽하게 조여져 있던 부분이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그래, 괜찮다. 괜찮아. 사람은 늙으면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하는 법. 어떤 것들은 평생의 짐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른 이들의 눈에 그저 짐에 불과한 것이었다. 제 얼굴 표정은 분명 아주 평온했을 것입니다. 박준영과 김지혜 모두 조금 의아해할 정도로 평온했으니까요. 그들은 아마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아쉬워하며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아 동정을 살 것이라 예상했을 겁니다. 지혜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거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릴 만큼이었습니다. 이 차가 정말 그렇게 마음에 드니? 김지혜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에는 다시금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네. 저 이런 차 정말 꿈에서라도 갖고 싶었어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 박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이 차로 가꾸는 것이 네 사업과 이 가정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박준영은 안도한 듯 급히 말했습니다. 네네, 어머니. 아주 필요하고 말고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다 투자예요. 우리 집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요. 미래 발전이라니? 참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이 아이를 그는 어른들의 화려한 말솜씨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포장하는 법을 배웠고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것을 깊은 안목에 투자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랐지만 동시에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마음속 마지막 온정은 매서운 찬바람에 휩쓸린 듯 차갑게 식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잔 속의 국화는 이미 활짝 피어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스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만은 데워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일은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얼굴에는 심지어 희미한 미소마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소원하고 담담한 미소였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내일 답을 드릴게요. 어머니, 뭘 더 생각할 게 있으세요? 김지혜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어조에는 애교 섞인 투정과 함께 단호한 강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집은 어차피 나중에 준영이한테 물려줄 거잖아요. 저희는 그저
자원을 미리 활용하는 것뿐이라고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분명 잘모실게요. 효도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오자 마치 아무렇지 않으 쉽기에 제가 한번 결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게 내뱉은 약속처럼 가볍게 흘 것 같았습니다. 박준영이 아내의 소매를 살짝 당겨갔았습니다. 더 강요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이라는 것을요. 네, 어머니, 생각하세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가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급할 거 없어요. 말로는 급할 거 없어요. 말로는 급할 것 없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의 서린 조급함과 반드시 손에 넣겠다는 확신은 이미 그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그렇게 기묘한 화목함 속에서 끝났습니다. 김지혜와 박준영은 서로에게 눈빛으로 암묵적인 동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 생각이 노인네의 마지막 무의미한 고집일 뿐 결국은 타협하게 될 완충기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식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도와줄 생각도 없는 듯 둘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어떤 색상의 카이엔을 골라야 할지, 어떤 휠을 맞춰야 할지 흥분해서 의논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마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한마디 항문하지 말라고 하고 홀로 천천히 낡은 집을 나설 때 달은 이미 높이 떠 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나구를 스치며 이 길을 저는 수십 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길가의 플라타너스 나무는 여린 묘목에서 이제는 하늘을 찌를 듯한 거목으로 자랐습니다. 길가의 가게들은 바뀌고 또 바뀌었지만 오직 제 마음만은 수십 년을 한결같이 이 집을, 이 아들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낭비라고 말했던 낡은 집에 돌아와 저는 모든 불을 켰습니다. 집은 넓지 않은 방 둑한 것이 하나였지만 제가 깨끗하게 정리해 먼지 한 점 없었습니다. 벽에는 남편과 저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저희는 젊었고 눈가와 눈썹 끝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이가 떠날 때 제게 겨우 한마디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아, 앞으로 고생 많을 거야. 제가 고생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영원히 있었고 아들이라는 희망이 있었고 아들이라는 희망이 있었고 아들이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희망이 제 손으로 저를 절벽 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부동산 감정 보고서, 은행 거래 내역 증명서, 그리고 이미 작성되어 서명만 남은 몇몇 법률 문서들이었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머릿속에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3번 울리자 상대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침착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연 여사님, 안녕하세요. 제 개인 변호사인 최 변호사입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나 편이다. 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로 가서 창밖에 환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영아, 지혜야, 너희가 원하는 건 내 집이고 내가 원하는 건 내 인생이다. 내일부터 우리는 각자 원하는 것을 가질 것이고 아무런 빚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그들에게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묻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햇살은 이미 커튼 틈새를 뚫고 들어와 방 안에 밝은 빗줄기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느긋하게 세수를 하고 스스로에게 담백한 오트밀죽 한 그릇과 통밀빵 2조각을 준비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는 심지어 발코니에 있는 난 몇 그루의 오를 주민 여유까지 부렸습니다. 휴대폰은 내내 조용했습니다. 그들이 제 전화를 밤새 고려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네, 저들의 제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에 저는 말끔하게 옷습니다. 공항 귀빈 라운지에 앉아
따뜻한 레몬수를 마시며 저는 그제야 휴대폰을 꺼내 몇 가지 작물을 처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이 시경 박준영의 전화가 마침내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이라도 난 듯 다급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지혜 카드 정지됐어요. 저는 휴대폰을 조금 멀리 떨어뜨려 수화기를 뚫고 나올 듯한 그의 목소리를 피하고는 그제야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카드가 정지됐다고? 그래, 네. 강남 고급 백화점에서 가방을 사고 있었는데 계산할 때 카드가 안 된다고 해서 점원들도 다 보고 있고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혹시 어머니가 카드를 분실 신고하신 거예요? 저는 김지혜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고 모욕감을 느끼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제한 신용카드 부가카드는 제가 몇 년 전 금연장기 정호서의 숫자는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래는 집안에 돈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쓰라고 준 것인데 저는 아들에게 몇 번이나 돌려 말하며 지혜에게 돈 쓰는 것을 절제하라고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영은 항상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쓰는 돈 다 어머니 돈 아니겠어요? 며느리 하나밖에 없는데 잘해주는 게 당연하죠. 그래요. 쓰는 돈 제 돈이었죠. 그러니 저는 당연히 이 카드를 언제 회수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분실 신고는 안 했어. 제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이 평온했습니다. 마치 저와 상관없는 사실을 진술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내가 주 카드를 해지했는데 너희에게 말하는 걸 잊었나 보구나. 해지했다고요? 준영의 목소리가 8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멀쩡한 카드를 왜 해지하세요? 그럼 저희는 이제 뭘 써요? 앞으로 뭘 쓸지는 너희가 고민해야 할 문제란다. 준영아,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전화 저편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아마도 늘 모든 것을 들어드립니다. 그는 아마도 늘 모든 것을 들어주던 겔에서 이토록 명확한 거절과 단절을 들은 것이 처음일 것입니다. C23번 탑승구로 이동해 주십시오. 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휴대폰 수화기를 통해 박준영의 귀에 선명하게 전달될 만큼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약간의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왜 공황감이 가득했습니다. 고대한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왜 공황 방송을 듣는 것 같죠? 나, 공황이야. 저는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공항에 왜 가세요? 어디 가시는데요? 그가 다발총처럼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저는 말을 마친 후 그가 더 물을 새도 없이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어서 박준영과 김지혜의 번호를 모두 차단 목록으로 옮겼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첫걸음일 뿐 그들의 경제적 기생을 끊어내는 첫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칼날이 내려지면 그들이 아파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 당연히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처음부터 결코 그들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천천히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제 탑승권을 받아들고는 말했습니다. 이수연 여사님, 즐거운 여행이 되십시오. 고마워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이것은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은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은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취리이행 비행기 10,000m 상공에서 저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생각 또한 그들이 낡은 집이라 부르던 그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저 400억이 넘는 평범한 주택이라 생각했고 자신들의 호화로운 삶으로 가는 디딤돌쯤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콘크리트 자체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암호화된 사진첩을 열자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평범해 보이는 황화리 목재 원형 의자와 서한이었습니다. 그것은 90년대 초 남편과 제가 제주도로 출장 갔을 때, 한편과 제가 제주도로 출장 갔을 때 한 퇴직한 고향 사람에게서 얻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런 오래된 가구의 그 사람들을 몰랐고 그저 쓸모없는 낡은 물건으로 여겼습니다. 그저 쓸모없는 낡은 물건으로 여겼습니다. 나중에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는데 그것은 청나라 중기 황활이 명품이었고 시장 가치는 이미 수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거실 벽에 걸려있던 산수화였습니다. 그림의 작가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준영이 아버지의 친구이자 평생 뜻을 펼치지 못했던 노화가였죠. 그는 임종 직전 자신이 가장 만족했던 이 작품을 저희에게 선물하며 저희가 자신의 지음이다. 이 화가가 사망한 후 그의 작품은 비로소 예술계에서 재조명받기 시작했고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경매 회사와 연락해 보았는데 시작 가격만으로도 카이엔 한 대를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침실에 있던 1920년대 후반 제작된 화장대 발코니에 놓인 것 보기엔 평범하지만 사실은 값비싼 품종의 난초 몇 분, 심지어 책장 위 눈에 띄지 않던 범하지만 사실은 겉비싼 품종의 난초 몇 분, 심지어 책장 위 눈에 띄지 않던 고서적 몇 권까지. 이것들이야말로 제 진정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는 안목이 있었고 저는 제 전문 특기를 발휘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자산을 관리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둘이 황금 콤비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한 명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다른 한 명은 그 아름다움이 가치를 유지하며 증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매우 침울했습니다. 그가 남긴 저희가 함께 사랑했던 이 물건들이 저와 함께 가장 힘든 세월을 견뎌주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돌보고 연구하며 마치 그가 아직 제 곁에 있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준영이가 자라 가정을 이루면서 지출이 점점 커지자 저는 의식적으로 이 소장품들을 제 미래의 보장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래 자산 관리와 해외 투자 지식을 공부했고 국제자산 평가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는 모든 희망을 아들에게만 걸어서는 안 돼.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의지해야 해. 지난 3년 가옥을 구축했습니다. 저는 온화하고 검소하며 아들과만 동안 저는 온화하고 검소하며 저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일부를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해외 신탁 기금으로 꾸준히 이전했습니다. 최고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스위스 투자 이민 계획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베푸는 것에 익숙해졌고 제가 따지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김지혜는 제 부가 카드를 쓰며 당연하게 여겼고 박준영은 며칠이 멀다 하고 자금 융통이라는 며칠이 멀다 하고 자금 융통이라는 멱혔고 그들은 제가 전액 지불하여 사준 신혼집에 살면서도 관리비조차 제가 말해야 그제야 내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마치 버릇없는 두 아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 실망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늘 한 줄기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좀 더 철이 들면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이라고요. 그 토요일 밤 김지혜가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 그 낡은 집을 팔아요라고 말했을 때 비로소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제 환상이 얼마나 우스웠던지요. 그들은 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저는 어머니도 어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언제든 불러쓰고 희생시킬 수 있는 가정 자원일 뿐이었습니다. 제 감정, 제 존엄성은 그들의 화려한 미래 앞에서 한 푼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태블릿 PC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당신에게 완전히 마음을 접으면 그는 오직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호한 방식으로 당신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뿐입니다. 취리히에 정착한 첫 일주일, 저는 유난히 평온하게 보냈습니다. 시내의 서비스 아파트 한 채를 빌렸는데 크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아늑하고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취리히 호수가 펼쳐져 있었고 매일 아침 호수 위를 우아하게 유영하는 백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번잡한 일들을 처리하기보다 먼저 저 자신을 완전히 쉬게 했습니다. 단오프 거리를 거닐고 호숫가 카페에 앉아 호숫가 카페에 앉아 심지어 스위스 국립박물관도 방문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입맛을 신경 쓸 필요도 없었고 며느리의 기분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으며 저의 것이 아닌 가정을 위해 애쓸 필요도 없었으며 이 느낌은 낯설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일주일 후 제 정신 상태는 최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최 변호사로부터 국내에서 보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에는 제가 떠난 후 박준영과 김지혜가 거의 미쳐 날뛰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낡은 집으로 저를 찾아갔지만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일했던 예전 직장에도 가보고 제가 자주 방문하던 친구들의 집에도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늘 뒷배이자 당연한 원천으로 여겼대이자 자신들이 늘 뒷배이자 이수연 여사님, 증여 계약서와 관련 서류들은 지시하신 대로 박준영 씨에게 당일 특급 배송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중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증여 계약서는 제가 그들에게 준 두 번째 큰 선물이었습니다. 애초에 전체가 그들에게 준 두 번째 큰 선물이었습니다. 애초에 전체 계획을 구상할 때부터 그 낡은 집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되찾는 것은 너무 간단해서 그래서 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달콤한 함정을 설계했습니다. 제가 서명한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취소 불가능한 부대 조건부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제 명의의 모모동 모모번지에 위치한 부동산을 제 아들 박준영에게 무상으로 증여합니다. 듣기만 해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덕이라도 떨어지는 것 같죠. 하지만 계약서의 부대 조항에는 가장 작은 글씨체로 몇 가지 규정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수증인 박준영 씨는 해당 부동산이 향후 10년간 발생시키는 모든 세금, 관리비, 유지보수 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둘째, 해당 부동산 내의 모든 동산 및 가구, 그림 등은 이번 증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유권은 여전히 본인에게 귀속된다. 수증인은 보관 의무를 가지며 손상되거나 분실될 경우 시장평가액의 경우 수증인 박준영 씨는 증여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어떠한 형태로든 매매, 담보, 임대 등을 포함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최 변호사는 당시 계약서가 악마의 계약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영이 일단 서명하면 뜨거운 감자를 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쥔 것과 칼을 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었죠. 그는 현금화할 수도 수익을 낼 수도 없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돈을 투자하여 유지해야 하는 부채 자산을 얻게 될 돈을 투자하여 그는 결코 빽빽하게 적힌 부대 조항들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을 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최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수연 여사님, 박준영 씨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수용했으며 곧바로 제게 연락하여 명의 이전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부대 조항에 대해 물어보던가요? 저는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웃음기가 서를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이미 지시하신 대로 그가 서명한 계약서를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창밖에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영아, 이건 네가 받을 만한 것이란다. 그렇게나 이 집을 원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주마. 다만 너는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운명이 선사하는 모든 선물은 이미 은밀히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너는 그 값을 치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떠난 지 열흘째 되는 날, 박준영과 김지혜는 마침내 바라던 대로 그 낡은 집의 등기권리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의 부기 페이지에는 붉은 도장으로 10년 이내 거래 제한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흥결은 그들의 좋은 기분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최 변호사는 제게 녹음 파일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가 박준영과 통화할 때 제 요청에 따라 녹음한 것이옵니다. 저희 어머니, 그래도 저를 아끼셨네요. 전화 속 박준영의 목소리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이뤘던 것이었죠. 보세요. 결국 집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이수연 여사님의 뜻이었고, 저희는 변호사로서 법에 따라 집행했을 뿐입니다. 네네.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언제 돌아오실지 말씀은 안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어디 계신지라도요. 저희 자식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 자식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걱정?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 현금 인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지라. 이수연 여사님의 행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가 알려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평안하시니 안심하십시오. 전화를 끊기 전 박준영은 무언가 생각났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머니가 저한테 남긴 말씀은 없으세요?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없으세요?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수연 여사님께서 당신을 위했으니 즐겁게 만찬을 준비했으니 즐겁게 만찬을 즐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통화는 마치 우스꽝스러운 연극의 서막과 같았고 진정한 만찬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보지 않아도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등기권리증을 들고 집을 보여주었던 중개업소에 즉시 연락하여 팔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중개업자는 부기 페이지의 거래 제한 문구를 보고는 정중하게 그들에게 말하겠죠. 이 집은 지금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서 한 푼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웃음꽃은 그대로 굳어버릴 것이고 은행 법무팀은 똑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고요.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은 부대 조항의 두 번째 조항을 떠올릴 것입니다. 집안의 모든 동산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며 보관 의무가 있다는 것을요. 김지혜는 아마 그 가구와 그림들의 욕심을 내어몰래 팔아 돈으로 바꾸려 할지요. 그들의 손해배상 청구서가 그림들의 욕심이다. 그녀가 감히 손을 대는 순간 제가 고용한 자산관리회사는 고용한 자산관리회사간 마침내 첫 분기 재산세, 고액의 관리비, 그리고 각종 유지보수 비용 청구서가 눈송이처럼 그들 앞에 쏟아져 내릴 때 그들은 비로소 제가 그들에게 준 것이 대체 어떤 값비싼 선물이었는지 진정으로 깨달을 것입니다. 이 집은 앞으로 10년간 끄떡일 것입니다. 그들의 얼마 안 될 뿐입니다. 그들의 얼마 안 될 뿐임 없이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재정적인 거대한 종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재정적인 거대한 종양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준 것은 집 한 채가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족쇄였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을 저는 그들을 위해 오랫동안 정성껏 요리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앉아서 제대로 맛볼 때가 되었습니다. 에피타이저는 희망, 메인 요리는 절망, 그리고 후식은 기나긴 후회입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이미 취리이 호숫가의 미슐랭 레스토랑에 앉아 저자님이 취비어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 창밖의 찬란한 야경을 향해 나지막에 한마디 했습니다. 건배. 도미노 블록이 첫 번째 하나가 쓰러지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제가 떠난 후 첫 달,
박준영과 김지혜의 삶에는 첫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제 부가카드가 없어지자 김지혜의 소위 상류층 생활은 순식간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 매장에서 돈을 물쓰듯 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 가장 비싼 레스토랑에서 인증샷을 찍을 수도 없었으며 심지어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고가 화장품도 신중하게 골라야 했습니다. 소비의 벼랑 끝 하락은 허영심을 밥 먹듯 여기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박준영의 형편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의 부서장 월급은 그들이 지금 사는 집이다. 예전에는 매달 며칠씩 살림이 빠듯할 때면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제게 200만 원 정도를 빌려 자금을 융통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 길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는 예전에 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몰래주택담보 대출금의 3분의 1을 대신 갚아주곤 했습니다. 이 일은 한 번도 그에게 말한 적 없이 그저 묵묵히 해왔던 일입니다. 이제 제가 떠나자 은행에 전에 작았던 일입니다. 첫 달 말 박진영은 제게 수십 통의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안부 인사였으나 제가 답장하지 않자 점차 애원하는 듯한 다급한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답장 좀 해주세요. 어머니, 저희 걱정이 많아요. 어머니, 저 이번 달에 좀 빠듯한데 주택대출금 800만 원이 모자라요. 어머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아직 저희에게 화나신 거예요. 더 이상 대출금 못 갚으면 은행에서 연체로 기록될 거고 제 신용등급에 영향이 갈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들을 보며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모든 메시지를 받았지만 제가 무시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요. 이것은 차단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이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 세상에 존재하지만 하지만 곧이어 두 번째이자 더 치명적인 카드가 쓰러졌습니다. 바로 제가 그에게 증여했던 그 낡은 집이었습니다. 첫 분기 재산세 고지서가 그의 손에 도착했습니다. 최신 세법 규정에 따르면 그는 3억이 넘는 이 부동산에 대해 만만치 않은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 돈은 지금 당장도 빠듯한 그의 재정 상황에 있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수없이 전화를 걸고 왜 팔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와요? 어머니가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는 거죠? 이런 집을 저한테 주신 게 대체 무슨 속셈이에요? 라는 몇 글자를 보자 저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그에게 메시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떠난 후 저는 이렇게 써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네가 독립과 책임을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너는 이미 35살이다. 이 집은 네가 기뻐하며 직접 서명한 것이니 이제 너도 네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다. 이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다시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은 마치 확대경처럼 그들의 삶 속에 숨겨진 모든 문제들을 비춰낼 것입니다. 한때 사치와 안락함에 가려져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의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던 모순들이 곧 하나씩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은 제 예측이 정확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돈이라는 조류가 물러나자 박준영과 김지혜의 이른바 핵심 가족은 보기 흉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떠난 지 2달째 그들의 다툼은 전면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대부분 박준영이 한밤중에 제게 길고 긴 음성 메시지로 울먹이며 털어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제 카톡을 자신이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비밀 공간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어머니, 저 기밀 공간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자기가 저한테 시집 온 건 제 집안 형편이 좋아서였는데
알고 보니 빈 껍데기였다고요. 걔 가방이며 액세서리 같은 거 다 중고 사이트에 내놨어요. 돈 벌면 친구들이랑 나가서 펑펑 쓰고 집에 한 푼도 안 가져와요. 제가 아껴 쓰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생활을 온 거지. 어머니, 이런 아내가 세상에 갖추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집 전기세, 수도세, 알리비 같은 건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가장 화나는 건 얘가 어머니 탓을 한다는 거예요. 전부 어머니가 저희를 망쳤대요. 시어머니가 너무 잔인해서 저희를 파멸로 몰아넣는다고요.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자기는 애초에 저한테 시집 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불평과 억울함으로 가득 찬 이 음성 메시지들을 조용히 들으며 작은 은수저로 찻잔 속에 잉글리시, 홍차를 휘저었습니다. 제 앞에서 아내에게 좋은 생활을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맹세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아내의 체면을 어머니의 존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였습니다. 박준영. 그가 친히 심은 씨앗에 쓰디 쓴 열매를 이제 그가 직접 맛볼 차례였습니다. 김지혜도 제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박준영보다 훨씬 독했고 저주와 욕설로 가득했습니다. 늙은 망할 거사, 어디로 도망쳤어? 네가 가면 우리가 방법이 없을 줄 알아? 말해두지만 박준영은 네 아들이고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 법원, 소환장이나 받을 준비나 해. 이 악독한 시어머니, 마음씨가 왜 이렇게 고약해? 집으로 우리한테 덫을 놓다니.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내가 정말 눈이 삐었지. 너희 같은 집안에 시집 오다니. 이런 메시지들은 저는 끝까지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바로 왼쪽으로 밀어 삭제했습니다. 미친 개와 싸우는 것은 제 수준만 낮출 뿐입니다. 그들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다. 그날 김지혜의 친구들은 요트 파티를 열었고 참석자 각자 최신 명품 가방을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김지혜는 새 가방을 살 돈이 없자 제 동산들의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마 부대 조안이 규정을 잊었거나 아니면 가난이 규정을 잊었거나 아니면 가난이 그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것이었겠죠. 그녀는 박준영에게 서재에 있는 황화리 목재 원형 의자를 끌어내 팔라고 시켰습니다. 박준영은 의자를 끌어내 팔라고 시켰습니다. 박준영의 나중 설명에 따르면 김지혜는 그때 미친 사람처럼 집안에서 물건을 던지고 부쉈다고 합니다. 그녀는 박준영이 황금산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감히 움직이지 못하는 무능한 놈이라고 했고 이런 가난한 생활에 질렸으니 하루도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싸움의 마지막에 김지혜는 제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준영아, 박준영, 내가 말하는데 이 생활 더는 못해. 이혼해. 네가 어머니의 감정까지 희생하면서 지키려 했던 그 완벽한 가정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허약한지. 네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돈 위에 세워진 치밀한 계산의 거래에 불과했구나. 이제 거래의 기반이 사라지니 이 결혼도 당연히 끝에 다다른 것이겠지. 이혼 소동은 한 달 내내 이어졌습니다. 김지혜는 아마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해도 제 명의의 어떤 재산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지금 사는 신혼집조차 제가 결혼 전에 전액을 지불하고 아들의 이름으로만 등기했기에 박준영의 개인 재산에 속했습니다. 그녀는 헛수고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더욱 히스테리컬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박준영은 이 결혼 소동 속에서 마지막 품위마저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화려했던 외국계 기업 부서장에서 매일같이 생활비와 이혼 소송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지친 중년 남자가 되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아 실수를 거듭했고 상사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김지혜는 더욱 악독하고 어리석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날 심야 저는 박준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떠난 후 처음으로 받는 그의 전화였습니다. 그가 카톡에서 저의 명예와 관련된
아주 긴급한 할 말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평온입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분노와 공포를 억누르는 듯한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애가 어디서 듣보잡 변호사를 찾아냈는데 그 변호사가 엉뚱한 꾀를 냈어요. 어머니가 처음에 그 증여계약서에 서명했을 때 제한 능력자였다고 노인 성침해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소송을 걸겠대요. 법원에서 그 계약을 무효로 판결하게 했어. 그리고 낡은 집을 강제로 팔아버리려고 해요. 저는 전화기를 쥔 제 손이 맹렬히 움켜쥐어졌습니다. 노인 성침해. 그들은 제 재산을 약탈하려 할 뿐만 아니라 제 인격을 짓밟고 제 정신을 모독하려 하다니.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치솟아 순식간에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인간성이 아무리 나빠도 바닥은 있을 것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욕망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바닥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준영아.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어 제 목소리가 가능한 한 침착하게 들리도록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전화 저편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가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하여 낡은 집이 팔리면 그들은 3억이 넘는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돈이면 그들의 모든 급한 불을 끄고 심지어 과거의 사치스러운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을 터였습니다. 이 유혹은 너무나 컸고 어머니의 명예와 존엄을 희생해서라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가 고려할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그는 즉시 분노하며 거절하지 않았고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단호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망설임은 이미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에게도 완전히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 아들은 헛되이 키운 것이었습니다. 알겠다. 저는 나지막이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망설이고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네, 접니다. 박준영 씨에게 강력한 변호사 서한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모든 증거 자료는 곧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내야 할 때입니다. 이 소동을 마무리 지을 때가 되었어요. 그들이 인간적이지 않다면 저 역시 그리 자비로울 필요가 없겠지요. 사흘 후 스위스 최고 로펌의 국제 변호사 서한이 가장 빠른 경로를 통해 박준영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이자 가장 무거운 지푸라기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서한은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문구는 엄정하고 논리는 치밀했으며 반박할 수 없는 법적 위험이 가득했습니다. 편지의 서두에는 먼저 국제공인 자격증을 가진 자산평가사로서 제가 지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미술품 투자와 자산 관리를 해온 화려한 정신력이 열거되어 있었고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제 정신상태가 완전히 정산임을 증명하는 면면이 정산임을 증명하니 정산이날. 이어서 변호사 서한은 무려 5페이지에 걸쳐 지난 10년간 박준영이 제게서 다양한 명목 자금 융통을 위한 대출, 후원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취득한 거액의 자금에 대한 은행, 이체 기록을 상세히 열거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명확한 날짜, 금액, 용부 비고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김지혜의 신용카드 부가카드로 지난 5년간 사용된 모든 소비 내역이 변호사 서하는 편지에서 스위스 및 한국 관련 법률에 따라 이수연 여사가 과거 박준영 씨에게 지원한 모든 거액의 자금은 효도 조건의 수반한 증여로 점유될 수 있음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박준영 씨와 그의 아내 김지혜 씨가 최근 이수연 여사에게 저지른 불법적으로 재산을 통해들을 보유한다. 공개적으로 이 금액의 통액은 모든 비밀을 법적으로 재산을 충격을 모욕한 행위,
공개적으로 인격을 모욕한 행위, 공개적으로 인격을 모욕한 행위들, 휴도, 전제를 심각하게 위반한 일련의 심각하게 위반한, 그리고 변호사 서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박준영의 마지막 심리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린 문서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자 확인 감정서였습니다. 감정 결과는 명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준영과 이수연은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 이 보고서의 등장은 겉보기에는 불필요해 보였지만 실은 마음을 꿰뚫이 성립한다. 실 마음을 꿰뚫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없는 따귀처럼 박준영의 얼굴을 따귀처럼 박준영의 얼굴을 웃지만 그것은 말없는 따귀처럼 박준영의 얼굴을 따귀처럼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네 출생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네 인품을 완전히 부정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박준영은 다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도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죽은 듯한 절망감뿐이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는 듯했고 동시에 제게 참여하는 듯했고 동시에 제게 참여하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 서한 받았어요. 127억 원이라니요. 제가 바닥 없는 구멍이라고. 집에 빚이 이렇게 많다고요. 짐 싸서 이미 가버렸어요. 저랑 당장 이혼하겠대요. 저 같은 거액 채무자랑 1분도 더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요. 어머니, 왜요? 왜 그 친자 확인 감정서를 만드셨어요? 저를 의심하신 거예요? 저를 모욕하신 거예요? 저를 모욕하신 거예요? 저는 그의 두서없는 말을 들으며 마음속은 물처럼 캬물했습니다. 박준여, 내가 한때 이 내 친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는지,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그것들을 하나하나 되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전화 저편에서는 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고 할 일도 다 했습니다. 남은 길은 그 스스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치면이든 진흙판이든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박준영의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김지혜는 가장 빠른 속도로 그와 이혼 절차를 마쳤고 그가 정신없이 바쁜 틈을 타 집안의 모든 값비싼 물건과 남은 현금을 챙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장기간 무단결근과 정신적 비패로 회사에서 퇴직 권고를 받고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부사장 직책을 잃었습니다. 수입이 없어지자 두 채의 집 대출금과 세금은 두 개의 거대한 산처럼 그를 완전히 짓눌렀습니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 그가 한때 자신의 것이라 여겼던 그 두 채의 집마저도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하고 잘 나가는 도시 엘리트에서 하룻밤 사이에 취업자, 이혼남, 곳곳 처마져 잃게 될 아무것도 없는 실패자로 전락했습니다. 그가 막다른 길에 다다라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때 그는 제게 영상통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술이다가 영상통화가 연결되자 화면에는 박준영의 초췌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랐고 늙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수염은 답수룩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애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있는 배경은 제가 한때 너무나 익숙했던 그들의 거실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곳이 온통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곳이 온통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소파에는 옷가지가 쌓여 있습니다. 소파에는 옷가지가 쌓여 있었고 찻상 위에는 먹다 남은 폼라면, 연기와 빈 술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의 아늑함과 빈리하잖아. 창문을 열면 멀리 펼쳐진 필라투스 설산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유리 도물 통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제 옆 벽난로에서는 불꽃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안 고양이 한 마리가 제 무릎에 나른하게 웅크린 채 골골거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본차이나 찻잔에서는 훈훈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희의 모습은 작은 휴대폰 화면을 통해 극도로 풍자적인 천국과 지옥 같은 휴대폰 화면을 통해 어머니, 그는 입을 열자마자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제 뒤편의 풍경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 담긴 충격과 후회는 화면 밖으로 넘쳐흐를 듯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잃은 것이 대체 무엇인지 이토록 직관적으로 깨달은 것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자신을 위해 따뜻한 국과 밥을 준비해 주던 어머니를 잃었고, 언제나 자신을 위해 주던 어머니를 잃었고, 언제나 자신을 주던 어머니를 잃었고, 언제나 자신을 주던 안식처를 잃었으며, 그가 한 번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풍요롭고 아름다움도, 진정으롭고 아름다움도 진정으롭고 아름다움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는 콧물과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향해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미쳐서 김지의 그 빌어먹을 연말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짐승만도 못해요. 죽어 맞다니요. 어머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돌아오셔서 저 좀 살려주세요. 돌아오셔서 저는 어머니를 모실게요. 저는 어머니 없이는 안 돼요. 돌아와 주시기만 한다면, 돌아와 주시기만 한다면, 돌아와 주시기만 한다면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요. 돌아와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 모든 심혈을 기울였던 이 아들이 이제는 이토록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라니.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고 오직 죽은 물처럼 고요한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울다 지쳐 감정이 조금 진정되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전류를 통해 그의 귀에 또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준영아, 기억하니? 어릴 때 너를 내고 가지고 노는 것을 아주 좋아했지. 한 번은 네가 일주일 내내 시간을 들여 아주 멋진 성을 만들었어. 너는 그걸 아주 자랑스러워하며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고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했지. 박준영은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꼬마 민수가 놀록들을 다시 맞추려고 했었어. 몇 대를 엿주려고 했어. 네가 한눈 파는 사이에 발로 걷어차서 무너뜨려고 했지. 너는 그때 목 놓아뜨려 버렸지. 너는 내게 달려와 울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 나는 너에게 말해주었지. 어떤 것들은 일단 망가지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신뢰가 그렇고 한 가정도 그렇단다. 박준영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마침내 이해한 것입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에는 끝없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준영아,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은 평온하고 확고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단다. 처음에 나와 김지의 사이에서 너는 그녀를 선택했지. 가족 사랑과 이익 사이에서 너는 이익을 선택했다. 네 작은 가정과 이 어머니 사이에서 너는 나를 희생시키기로 선택했다. 이 모든 것이 네 자신의 선택이었다. 나는 너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었다. 네가 처음 집을 팔겠다고 했을 때, 내 돈을 당연하게 여김했을 때, 내 돈을 당연하게 여김했을 때, 내 인격을 모욕하려는 계획을 제안하며 망설일 때, 나는 네가 내 편에 설 기회를 너무나 많이 주었다. 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다. 이제 와서 네가 나에게 돌아와 흩어진 블록들을 다시 맞춰달라고 하는구나. 하지만 준영아, 나는 더 이상 맞추고 싶지 않다. 나도 다시 맞출 수 없어. 제 말은 끝났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부드러운 칼날처럼 이미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진 그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것이 잔인하다는 것을 알지만 길게 아픈 것보다는 짧게 아픈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미련을 완전히 끊어야만, 비로소 자신을 끊어야만, 비로소 자신이다. 제 인생은 이미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찻잔을 들고 창밖의 웅장한 설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학의 계절이지요. 평생 고생했으니 저는 그저
조용히 제 열매를 즐기고 싶을 뿐입니다. 네 인생은 이제 막 풍파를 겪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그것은 네 자신의 숙제이고 네 스스로 해내야 할 일이다. 나의 이수연은 이제부터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벽난로의 불꽃만이 지칠 줄 모르고 춤추듯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페르시안 고양이는 잠에서 깨어나 사파이어 같은 눈으로 저를 한 번 올려다보더니 다시 편안한 자세로 웅크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 알프스 산맥은 햇살 아래 성스럽고 웅장했습니다. 산 아래 루첼은 호수는 거대한 사파이어처럼 반짝였고 웅장했고 백조들이 날개를 펴쓰는 거대한 사파이어처럼 반짝였고 저는 스위스의 맑고 달콤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고 온몸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평생의 절반을 바쳐 끔찍한 교훈을 얻었고 또 마지막 단호함으로 저 자신을 위한 새롭고 찬란한 미래를 되찾았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었다. 저는 창밖의 설산을 향해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편안하고 후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수연이 이것이 바로